콘텐츠 경고. 이 영상은 노년의 외로움 세대 갈등, 그리고 복잡한 심리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허구의 스토리텔링이며 민감한 요소나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가장 큰 비밀은 때로는 70세 노인의 코트 주머니 속에 있는, 그가 보물처럼 여기는 싸구려 캔커피 2개를 산 영수증 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그 영수증을 3일 동안이나 버리지도 못하고 아들이 보게 할 수도 없어 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저승이 가까워진, 이 나이에 따스한 온기나 관심 어린 눈길을 갈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갑자기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 밤의 이야기에서는 인생의 혹독한 겨울 한가운데서 외로운 영혼들이 서로를 발견하는 곳 탑골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엇갈린 만남 뒤늦은 고백, 그리고 늙은 심장도 설렐 권리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봅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에 들어서면 외로움은 더 이상 일시적인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룸메이트가 되어 발 뒤꿈치에 끈질기게 달라붙는 그림자가 되어 모든 숨결과 설친 잠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절에 찾아오는 만남 중에는 젊은 날의 열정으로 시작되지 않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은 영혼들의 공감으로 시작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서울 노인들의 성지라 불리는 곳, 혹독한 겨울 한가운데서 2개의 외로운 그림자가 우연히 마주친 곳에서 시작됩니다. 심리 감성 드라마 특선 탑골공원의 2그림자. 그 일부를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서울의 11월은 언제나 긴 겨울이 닥쳐올 것임을 알리는 조기 경보처럼 특유의 혹독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높은 하늘은 잿빛으로 흐리고 납처럼 무거운 구름이 낮게 깔려 금방이라도 차가운 빛나 첫눈을 쏟아 부을 듯합니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도심으로 몰아쳐 유리로 뒤덮인 화려한 고층 빌딩 사이를 파고든 뒤 종로구에 모여 매서운 소리를 냅니다. 현대적인 서울의 소음과 북적임 속에 덩그러니 놓인 탑골공원은 잊혀진 시간의 오아시스처럼 나타납니다.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젊은이들에게 이곳은 그저 팔각정이나 낡은 10층 석탑이 있는 역사 유적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수도에서 시들어가는 수백 수천 명의 노인들에게 탑골은 공원이 아닙니다. 그곳은 거대한 대기실입니다. 머리가 희고 검버섯이 핀 승객들이 인생의 마지막 열차 왕복 티켓 없이 저 세상으로 그들을 데려갈 열차를 기다리는 야외 대기실입니다. 올해 72세인 강동수 씨는 그 침묵하는 승객 중 한 명입니다. 강 씨는 마포구의 90년대에 지어진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방기 3개나 되는 널찍한 집은 무균실처럼 깨끗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의 온기가 빠져 있습니다. 아내 김 씨는 7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7년은 벽에 걸린 사진을 먼지가 덮기에 충분한 시간이지만 아내가 남긴 거대한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날부터 강 씨의 세상은 무의미한 소음들로 축소되었습니다. 고요한 밤중에 윙윙거리는 냉장고 소리는 귓가에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딱딱거리는 소리는 마치 그의 남은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안의 침묵은 너무나 짙고 무거워 칼로 썰어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숱한 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 식은땀을 흘리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차가운 내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자신의 메아리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대기업 부장인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호화로운 강남 지역에서 처자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식이 성공하고 훌륭하다며 혀를 내두르며 칭찬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대가를 이해하는 건 강 씨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첫 번째 일요일에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들릅니다. 방문은 마치 행정 절차처럼 빠르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비싼 과일 상자를 가져와서는 스마트폰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혈압은 어떤지, 약은 잘 챙겨 먹는지 형식적인 질문 몇 마디를 던지고 서둘러 떠납니다. 그 방문의 주된 목적은 아마도 그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에 퇴직금 통장을 털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네, 벽의 침묵 속에 서서히 죽어가고 싶지 않았기에 매일 아침 찬밥에 김치를 곁들여 대충 끼니를 때운 후 강 씨는 낡았지만 빳빳하게 다림질된 코트를 걸치고 지하철역으로 걸어 나갑니다. 5호선을 타고 가다 1호선으로 갈아타 종로 3가역으로 향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언제나 탑골공원입니다. 공원 서쪽 구석 노란 잎이 거의 다 떨어진 늙은 은행나무 그늘 아래 긴 벤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그의 지정석입니다. 하지만 그 혼자만의 자리는 아닙니다. 벤치 반대편 끝 그와 1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는 항상 어떤 여자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순자 할머니입니다. 그는 그녀를 68세 혹은 70세 정도로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왜소하고 마른 체구로 소매 끝과 옷깃이 다른 짙은 갈색 코트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두꺼운 털목도리를 목에 여러 번 감아 얼굴 대부분을 가렸고 피곤한 눈과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만이 드러났습니다. 무릎 위에는 언제나 칠이 벗겨진 검은색 인조 가죽 핸드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 안에 전 재산이나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비밀이라도 들어있는 듯 양손으로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꼬박 한 달 동안 이 벤치에 함께 앉았습니다. 30일, 수백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맹세코 누구도 상대에게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강씨 집안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비어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장벽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씨는 왼쪽 끝에 앉아 탁한 눈으로 공원 문 밖을 오가는 인파와 버스들 마천루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반면 이 씨는 오른쪽 끝에 앉아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달아버린 검은 헝겊 신발코만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가끔 잔뜩 경계하는 태도로 주위를 훔쳐보곤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차갑게 칠해진 나무, 벤치 1미터 남짓에 불과했지만 심리적 거리는 한국 사회의 편견이라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특히 탑골공원 같은 곳에서 이 나이에 낯선 남자와 여자가 말을 섞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심지어 싸구려라는 꼬리표가 붙기 십상이었습니다. 강 씨는 그 소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카스 아줌마들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약값이나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벌기 위해 성을 파는 노년의 여성들 말입니다. 또한 인생의 마지막에 쇠락한 육체적 쾌락을 찾아
이곳에 오는 외로운 노인들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편견의 검은 그림자가 공간을 뒤덮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과 연결의 욕구조차 왜곡되고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다른 노인들의 따가운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전직 공무원의 자존심이 상처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씨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11월의 추위는 여느 때보다 잔인하고 혹독해 보였습니다. 바람이 나무칩 사이로 휘몰아치며 흙먼지와 뼈에 사무치는 한기를 몰고 왔습니다. 강 씨는 몸을 떨며 옷깃을 세웠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오른쪽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이 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목도리를 단단히 둘렀음에도 추위는 그녀의 마른 몸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주름지고 핏줄이 선 그녀의 두 손은 서로 세게 비비느라 붉게 달아오르고 터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독한 바람을 피하기 위해 공기 속으로 사라지려는 듯 최대한 몸을 웅크리려 애썼습니다. 콜록, 콜록, 콜록. 마른 기침 건조하고 고통스러운 기침이 그녀의 야윈 가슴에서 터져나와 정적을 깼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손으로 입을 막고 기침 소리를 참으려 했지만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그 기침 소리는 강 씨의 가슴을 바늘처럼 찔러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 바로 연민을 깨웠습니다. 그것은 편견에 대한 두려움보다 강했고 노년의 주저함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았다가 자신의 따뜻한 가죽 장갑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기묘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강 씨는 숨을 들이쉬고 무릎을 짚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몇 시간 동안 꼼짝 않고 앉아있던 탓에 뼈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이 씨는 깜짝 놀라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힐끔 보더니 그가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고 등을 돌려 걸어가자 다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는 공원 구석에 있는 자판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희미한 LED 불빛을 내뿜는 낡은 기계 앞에서 그는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찾았습니다. 금속끼리 부딪히는 짤그랑 소리, 그리고 동전이 투입구로 떨어지는 챙하는 소리가 늦은 오후의 정막 속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평소 마시던 쓰고 지난 블랙커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레스비 렛츠비 브랜드의 노란 캔 밀크커피를 선택했습니다. 서민적이고 달콤하며 무엇보다 뜨거운 음료였습니다. 두 개의 캔이 쿵 소리를 내며 배출구로 떨어졌습니다. 두 캔의 커피에서 나오는 온기가 가죽 장갑을 뚫고 손바닥으로 전해져 팔을 타고 올라와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가슴을 데웠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헌팅캡을 고쳐 쓴 뒤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이 떨리는 기분은 묘하게도 젊은 시절 프로젝트 보고를 위해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이나 40여 년 전 아내와 처음 데이트할 때와 비슷했습니다. 강 씨는 원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씨는 여전히 웅크리고 있었고 기침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놀라거나 부끄러워하며 거절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두 사람 사이의 벤치 빈 공간에 커피캔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그는 캔을 살짝 밀었습니다. 캔 밑바닥이 거친 나무 표면 위를 미끄러지며 작은 소리를 내더니 이 씨의 손이 닿을락 말락한 거리 하지만 예의를 지킨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드세요. 따뜻할 겁니다. 뜨거워요.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트 계산원에게 하는 짧은 대답 외에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이 씨는 감전된 듯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탁한 눈을 들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강 씨는 추파나 유혹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당혹감, 놀라움, 그리고 무엇보다 함정에 익숙해진 상처 입은 짐승의 고도의 경계심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캔커피를 보았다가 주름투성이지만 인자한 그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움츠리며 핸드백을 더 꽉 껴안았고 바람에 날아가 버릴 듯 떨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갚을 돈 없는데요. 그 말은 강 씨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움으로 심장을 조여오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 도시의 가난한 노인들에게 항상 닥쳐 있는 공포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호의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두려워합니다. 속을까봐, 빚을 질까봐 이 캔음료 뒤에 부적절한 제한이나 다단계 판매 수법이 있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가난과 고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순수함에 대한 믿음마저 앗아갔습니다. 강 씨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 인심에 대한 씁쓸한 웃음이었지만 관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파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팔아요. 그냥 남아서 산 겁니다. 기계에서 2개가 나왔는데 혼자 다 못 마셔서요. 그는 잠시 멈추고 추위에 빨개진 그녀의 손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손이 다 빨개졌잖아요. 이렇게 추운 날엔 뜨거운 걸 좀 마셔야 기침이 덜하죠. 이 씨는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캔커피와 그의 얼굴 사이를 오갔습니다. 낯선 남자의 얼굴에서 어떤 간사함이나 계산 속을 찾아보려 했지만 세월의 주름과 슬프고 고요한 눈빛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한참 뒤 온기에 대한 갈망과 살을 애는 추위가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앙상하고 떨리는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뻗어나와 조심스럽게 캔을 만졌습니다. 캔커피의 열기가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 끝으로 전해져 심장으로 직행하며 얼어붙은 혈관을 녹였습니다.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었고 기분 좋은 감각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얼마만인가? 누군가 500원짜리 음료수 하나라도 사준 게 얼마만인가? 경멸이나 동정 없이 낯선 사람에게서 관심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가? 그녀는 2 손바닥으로 캔커피를 꽉 쥐고 뺨에 가까이 대어 온기를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목이 메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씨는 대답 없이 미소 지으며 조용히 자신의 커피캔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캔 뚜껑을 따는 탁 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작고 평범했지만 탑골 공원의 광활하고 차가운 공간 속에서 오랫동안 2 고독한 사람을 감싸고 있던 두꺼운 얼음을 깨는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시작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황혼의 소울메이트가 될 우정의 시작일지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 나날에 닥쳐올 문제와 편견 고뇌의 전조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며 마지막 은행잎들을 가지에서 떨어뜨렸고 잎들은 허공을 맴돌다 차가운 땅 위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가까이 앉아 온기를 찾는 2 그림자가 있는 벤치 옆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든
좁은 골목 뒤에 숨겨진 눅눅한 반지하 방이든 서울의 모든 집에는 저마다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웃음으로 가려진 비밀도 있지만 깊은 밤 한숨 속에만 뱉어지는 비밀도 있습니다. 낯선 두 사람이 인파의 바다에서 서로를 발견했을 때 그 비밀들은 더 이상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리가 되기도 하지만 갓 피어난 관계에 대한 혹독한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강 씨와 이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시피 캔커피 두 개가 있었던 그 운명의 오후 이후 강동수 씨에게 시간은 더 빠르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11월의 추위는 여전히 살을 애는 듯 했지만 그는 더 이상 아침에 문을 나서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고 은밀하게 호흡처럼 새로운 의식이 형성되었습니다. 누구도 약속하지 않았고 전화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어떤 기약의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햇살이 탑골공원 종탑을 비스듬히 비추기 시작하면 강 씨는 어김없이 익숙한 벤치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순자 씨가 이미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캔커피는 통행증이 되었고 두 노인이 함께 앉아 있을 완벽한 핑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만 했습니다. 오늘 바람이 너무 세네요. 혹은 뉴스에서 곧 첫눈이 온대요. 하지만 점차 커피의 온기가 위장으로 녹아들면서 그들 마음 주변의 보호막도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적이고 미사여구 가득한 사랑의 미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깨진 인생의 조각들이었고 성찰과 아련한 슬픔으로 기워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좀 잠잠해진 어느 날 오후 여전히 신발코만 바라보던 습관을 가진 이 씨가 자신이 사는 곳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광장시장 아세요? 그녀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뒤쪽 골목에 살아요? 반지하. 방에요?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 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에 몇 분만 땅에 붙은 창문으로 낯선 손님처럼 햇빛이 스쳐 지나가는 곳.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와 하수구 냄새가 섞인 습기가 진동하고 겨울이면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뼈마디를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 아프게 하는 곳. 남편은 일찍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된 노동을 잊기 위해 밥 대신 소주를 마시던 가난한 노동자들의 병이었습니다. 남편은 빚더미와 한창 자라나는 아들 둘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 씨는 지옥 같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침대 삼아 일했고 손이 트고 피가 날 정도로 고깃집 불판을 닦았습니다. 두 아들을 공부시키고 세상에 당당히 내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지금은 다들 성공했어요. 이 씨가 말했습니다. 웃을 때 눈과 주름이 잡혔지만 눈빛은 가을 호수처럼 슬펐습니다. 큰애는 수원에 있는 부품 공장 관리직이고요. 막내는 더 똑똑해서 유학 갔다가 미국에 아예 정착했어요. 그 캘리포니아인가 하는 주예요. 강 씨는 말을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는 그 자부심 뒤에 깊은 서러움의 구렁텅이가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숙이고 낡은 가방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근데 걔들 집이 참 좁아요. 큰애가 수원 아파트에는 노인방이 없대요. 며느리가 또 깔끔 떨고 예민해서요. 전 늙어서 몸에서 기름 쩐내도 나고 같이 살면 애들 불편하고 고부 갈등 생길까봐.
현실은 그녀의 이야기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강 씨는 그녀의 앙상한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뭇거리는 침묵 속에서 진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큰아들은 제 어미 얼굴에 대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편하게 따로 사세요. 저희도 사생활이 필요해요. 어머니 들어오시면 집사람 불편해하고 집안 분위기 무거워져요.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자식들이 나비가 되어 멀리 날아간 뒤 남은 그녀는 말라 비틀어진 고치 껍질이자 가치 없는 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의 자유를 위해 반지하 방의 어둠 속으로 물러나 고독을 씹는 길을 택했습니다. 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거운 공감이 담긴 한숨이었습니다. 그는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남산 타워를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상황은 물질적으로는 그녀와 달랐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똑같았습니다. 저는 건설부 공무원이었어요. 강 씨가 낮고 느린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했고 은퇴 후 연금도 받고 마포에 넓은 집도 있죠. 남들은 제가 복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은 몰라요. 그 집이 너무 넓어서 제 목소리마저 삼켜버린다는 걸요. 그는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해, 그리고 아내가 죽은 후 유일한 친구였던 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진돗개 믹스견이었는데 이름은 짱구였죠. 참 영리했어요. 집에 가면 꼬리치며 반겨주는 건 그 녀석뿐이었죠. 텔레비전을 볼 때면 제 다리에 머리를 베고 눕곤 했어요. 작년에 너무 늙어서 며칠 밥을 안 먹더니 죽었어요. 그 녀석을 묻어준 뒤로는 하루에 3마디 이상 대화한 사람이 없어요. 강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강남에서 크게 출세한 제 아들놈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심심하시면 도우미 아주머니 써드릴게요. 아니면 고급 실버타운 가세요. 거긴 말벗도 많잖아요. 녀석은 돈으로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도우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간호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가족이 필요했던 겁니다. 밥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 목소리가 있는 저녁 식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순간 탑골공원의 소음 속에서 두 늙은 영혼은 서로 맞닿았습니다. 그들은 남자의 외로움과 여자의 외로움, 부자의 외로움과 빈자의 외로움이 표현 방식은 달라도 본질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인겨 인간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사회는 그들을 복지 시스템의 짐으로 여깁니다. 자식들은 그들을 빚 갚듯 해치워야 할 도덕적 의무로 여깁니다. 오직 이곳 차가운 나무, 벤치 위 낯선 사람 옆에 앉아 있을 때만이 그들은 감정이 있고 과거가 있고 갈망이 있는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경청된다고 느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다 떨어진 어느 날 이 씨가 갑자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탁했던 눈이 회상의 빛으로 기묘하게 반짝였습니다. 영감님 그거 아세요? 그녀가 꿈꾸듯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인사동에서 호떡 먹는 걸 참 좋아했어요. 흑설탕이랑 견과류 계피가 들어간 튀긴 호떡이요. 남편이 그때 가난했지만 가끔 사다 주곤 했어요. 뜨거울 때 먹으면 온몸이 달콤해졌죠. 근데 아마 30년은 됐을 거예요. 한 번도 다시 먹어본 적이 없네요. 이젠 맛도 변했겠죠. 무심코 던진 그 말은 강 씨의 마음에 떨어진 불씨 같았습니다.
그는 이 씨를 보았습니다. 소박하다 못해 가여운 그녀의 체념과 갈망을 보았습니다. 맹렬한 충동이 솟구쳐 노년의 무기력함을 깨뜨렸습니다. 강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이 씨는 깜짝 놀라 캔커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코트 자락을 정리하고 가죽 장갑을 낀 손을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갑시다. 지금 당장. 이 씨는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어딜요? 인사동이요. 호떡 먹으러 갑시다. 왜 기다려요? 우린 기다릴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안전지대인 공원 벤치를 벗어났습니다. 그것은 대담한 결정이었고 편견과 진부한 습관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부터의 탈출이었습니다. 그들은 청계천을 따라 인사동 쪽으로 걸었습니다. 겨울 가을물은 맑았지만 차가웠고 바위 사이로 졸졸 흘렀습니다. 강 씨는 등을 곧게 펴고 바람을 막아주려는 듯 든든한 모습으로 앞장섰습니다. 이 씨는 정확히 두 걸음 뒤에서 그를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조심스러운 거리였지만 동시에 의지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의 거리에서 손을 잡는 것은 너무 사치스럽고 오해를 사기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연결은 살이 닿는 것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강 씨는 가끔 뒤를 돌아보며 그녀가 미끄러운 돌계단을 올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씨는 그의 넓은 등에서 아주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인사동 옛 거리에 도착하자 기름 냄새와 설탕 졸인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강 씨는 젊은 관광객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호떡 2개를 샀습니다. 조심해요. 안에 설탕이 뜨거워서 입천장 되기 십상이에요. 그가 당부하며 호떡을 건넸습니다. 눈가에 인자한 미소가 서렸습니다. 그들은 인파를 피해 낡은 벽돌 담벼락 구석에 서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한 껍질이 부서지며 뜨거운 흑설탕 시럽과 계피 향이 흘러나와 달콤하게 퍼졌습니다. 뜨거워서 호호 불었지만 주름진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설탕 시럽이 조금 흘러 입가에 묻었습니다. 강 씨가 그것을 보고 말없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업 땡땡이 치고 군것질하러 나온 아이들처럼 킬킬거리는 맑은 웃음소리였습니다. 설탕 냄새와 도시의 소음 속 그 짧은 순간 그들은 어둡고 눅눅한 반지하 방이나 차갑고 넓은 집이 기다리는 외로운 노인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강 씨와 이 씨 인생이 남겨준 희귀한 달콤함을 즐기는 두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얄궂게도 노인을 위해 쓰인 동화가 아닙니다. 가방을 가지러 탑골 공원으로 돌아왔을 때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기 싫어 벤치 밑에 숨겨두었던 그들의 친밀함은 따가운 시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변화는 수백 개의 한가하고 독한 눈들에 의해 감시당합니다. 근처에서 바둑을 두던 다른 할아버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무심한 바람을 타고 강 씨의 귀에 들어오기엔 충분했습니다. 저것 봐. 저 늙은이 또 새 여자 꿰찼나 보네. 늙어서 주책이야. 저 할망구도 딱 보아하니 보통 얘기가 아니구만. 점심값이나 약값 뜯어내려고 꼬리치는 거겠지. 이 나이에 무슨 연애질이야. 눈꼴 셔서 원. 조심해 친구.
그러다 퇴직금 다 털려. 그 말들은 날카로운 칼처럼 강 씨의 자존심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는 이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목도리 속으로 숨으려는 듯 어깨를 잔뜩 움츠렸습니다. 그녀는 이런 독설에 너무나 익숙했지만 오늘 그의 옆에서 듣는 말은 1000배나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점잖은 분인 그의 명예를 자신이 더럽힌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강 씨는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돌아 저 험담꾼들에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이는 맑고 순수하며 껍데기뿐인 어떤 감정보다 더 소중한 우정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씨를 보호하고 싶었고 두 사람의 황혼에 막혀진 희미한 불빛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하며 그녀의 시야를 가려주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해 험담이 가득한 곳에서 그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설명해봤자 의미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년의 감정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은 견고하고 잔인하며 타협이 없는 성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공원 밖 낯선 이들의 수군거림이 곧 닥쳐올 태풍에 비하면 미풍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 위태로운 관계에 대한 가장 크고 잔혹한 장벽은 사회가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에게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들에게 온 전화였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일요일이 아닙니다. 불길한 예감이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보다 더 차갑게 그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강 씨는 전화기 화면을 보았다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늙은 얼굴에 내적 갈등이 역력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즐거움은 끝나고 감정의 대가가 빛 독촉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인생이 눈물로 배우게 만드는 잔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적도 아니고 낯선 사람도 아닌 바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바쳐 자식에게 날개를 달아주지만 그들이 높이 날아오를 때 그 날개는 부모를 쓰러뜨리는 돌풍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 한가운데서 두 늙은 영혼이 따뜻한 불씨를 막 찾았을 때 그 불을 꺼뜨릴 폭풍이 자신의 핏줄에게서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가슴 아픈 이야기, 탑골공원의 두 그림자를 들어보시죠. 그날 서울의 토요일 오후, 하늘은 낯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강력한 한파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깥의 추위는 이순자 씨가 새해 들어 사는 광장시장 뒷골목의 적막함보다 춥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경 최신 고급차는 아니지만 주인의 지위를 보여주기엔 충분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덜 익은 김치 냄새와 하수구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골목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차는 허름한 반지하 집 앞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이순자 씨의 장남 김민호가 내렸습니다. 올해 42세인 민호는 수원에 있는 전자부품 공장의 중간 관리자입니다. 몸에 딱 맞는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광이 나는 구두를 신은 그는 이 동네의 가난한 풍경과 완전히 동떨어져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황금색 보자기로 포장된 비싼 사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가져가는 전형적인 선물이었죠. 민호가 어머니를 찾아온 건 6개월 만입니다. 6개월 전 보험 서류에 어머니의 서명을 받으러 들른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번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그리움 때문도 다가올 겨울에 어머니가 추울까봐 걱정되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민호가 밖에서 따로 벌린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 자금 흐름이 막혔고 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히 융통할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어머니 노후를 위해 남겨둔 시골의 작은 땅 문서를 떠올렸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그 땅 문서를 빌려 은행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방으로 내려가는 곰팡이 핀 계단을 밟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반지하 특유의 눅눅한 냄새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코를 막았습니다. 엄마 집에 있어. 민호가 크게 불렀습니다. 존경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길바닥 높이에 있는 작은 창문을 통해 보니 안은 캄캄했습니다. 민호는 짜증스럽게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의 시간은 돈이었고 평소처럼 집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은 어머니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바로 그때 옆집 철문이 삐걱거렸습니다. 뽀글거리는 파마 머리에 화장을 떡칠한 중년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입이 쉬지 않기로 유명한 박씨 아줌마였습니다. 어머, 이 씨네 아들 아니야. 오랜만에 왔네. 박씨가 상냥하게 말했지만 눈길은 그의 정장과 사과 상자를 훑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어머니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박 씨는 비웃음이 섞인 묘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 요새 어머니 아주 바쁘셔. 오후마다 옷 쫙 빼입고 립스틱 바르고 버스 타고 나가. 듣자 하니 탑골공원 가신다던데. 탑골공원이요? 민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인식 속에 그곳은 노숙자나 불량한 노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거길 왜 가요? 박 씨는 목소리를 낮춰 비밀인 척했지만 사실은 소문을 부풀리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친구 만나지 뭐긴 뭐겠어. 어떤 할아버지랑 같이 다니던데 아주 좋아 보이더라. 집에서 칙칙하게 있을 때랑 다르게 하하호호 웃고 난리도 아니야. 아마 제2의 봄을 찾았나 봐. 이웃집 여자의 말은 민호의 얼굴에 끓는 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 있었고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엄마가 데이트를 낯선 남자랑 그 생각만으로도 극도의 역겨움과 수치심에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이기적인 성인 자녀들이 그렇듯 민호의 눈에 어머니는 감정이 있고 사랑을 갈구하는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희생의 기념비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오로지 남편을 기리고 자식을 키우고 무덤에 갈 때까지 정조와 덕목을 지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설렘을 느끼거나 심지어 다른 남자와 웃고 떠든다는 것은 민호에게 모욕이자 더러운 행위였으며 무엇보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재정적인 걱정은 순식간에 자존심 상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사과 상자를 문 앞에 쿵 소리 나게 내동댕이 치고 획 돌아서서 차에 탔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호가 이를 갈며 말하고는 엑셀을 밟아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목적지 탑골공원. 탑골공원의 분위기는 민호의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폭풍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앙상한 은행나무 아래 강 씨와 이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강 씨는 껍질 얇고 달콤한 제주 감귤 한 봉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기고 귤 알맹이에 붙은 하얀 시로라기를 꼼꼼히 떼어냈습니다. 그의 동작은 단순히 과일을 까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을 다루듯 느리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옆에 앉은 이 씨는 두 손으로 가방을 안고 조용히 그의 손을 지켜보았습니다. 검버섯이 피고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에서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따스함과 신뢰를 느꼈습니다. 여기요. 강 씨가 귤 반쪽을 떼어 그녀의 손바닥에 놓아주었습니다. 조생귤이라 아주 달아요. 이 씨는 귤 조각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혀끝에 퍼지며 은은한 향기와 어우러졌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활짝 펴지고 탁했던 눈이 소녀처럼 맑아지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정말 다네요, 영감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귤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들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드물게 찾아온 평화로운 순간을 만끽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슬픈 과거를 말하지 않았고 암울한 미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 두 외로운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어 온기를 찾는 지금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달걀 껍데기처럼 깨지기 쉬웠습니다. 공원 정문 쪽에서 정장 입은 남자가 태풍처럼 돌진해 왔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민호가 인파 속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집에서는 찌들고 말이 없던 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환하게 웃고 있는 것을, 그 낯선 남자가 어머니에게 귤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인간적인 그 장면이 민호의 눈에는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것은 그의 독성, 강한 소유욕과 편협한 편견을 건드렸습니다. 민호는 성큼성큼 다가갔고 구두 구비 보도블록을 또각또각 지식이는 소리가 살벌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두 노인 앞으로 달려들어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엄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호의 고함이 공원 구석의 고요함을 찢어 발겼습니다. 땅에서 모이를 쪼던 비둘기들이 놀라 푸드덕 날아올랐습니다. 주변 벤치에 있던 수십 명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이 씨는 채찍에 맞은 듯 소스라치게 놀라 온몸을 움츠렸습니다. 들고 있던 귤이 땅에 떨어져 더러운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녀는 올려다보았고 아들을 알아보자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민호야. 그녀가 두려움에 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강 씨 또한 당황했습니다. 남은 귤 반쪽을 든 채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험악한 태도로 앞을 막아서는 젊은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보호 본능이 발동하여 그는 천천히 일어나 어른으로서 침착함과 예의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자네는 강 씨가 입을 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으로 강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낡은 옷과 흰 머리손에 든 귤을 마치 쓰레기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입 닥쳐. 나한테 말 걸 생각 마. 민호가 소리치며 강 씨의 얼굴에 삿대질했습니다. 당신, 뭐야? 우리 엄마한테 무슨 사기 치려는 거야? 이 늙은이한테 뭐 뜯어먹으려고. 내가 말하는데 우리 집 뜯어먹을 돈 없으니까 떨어져. 민호의 모욕적인 언사는
강 씨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청렴하게 명예를 지키며 살아왔는데 자식벌 되는 놈에게 사람들 앞에서 이런 심한 모욕을 당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요즘 젊은이의 무례함에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획 돌아서서 어머니를 향해 공격적이다 못해 그녀의 가장 큰 아픔을 후벼 파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도 그래. 부끄럽지도 않아. 민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나이 먹을 만큼 먹고 손주까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쫙 빼입고 나와서 낯선 남자랑 데이트를 해. 내 체면은, 막내 체면은 어디다 두라고. 동네 사람들이 보고 코웃음 쳐. 김씨 집안 콩가루라고 늙은 어미가 수양은 못할 망정. 바람 났다고 욕한다고. 이 씨는 고개를 푹 숙였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비틀어진 두 손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심장을 베었습니다. 그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귤 한 조각 먹었을 뿐입니다. 왜 이게 죽을 죄가 된단 말입니까? 민호야,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이 씨가 목이 메어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조금이라도 이해를 구하려 아들의 옷소매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더러운 것이라도 닿은 양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 아무것도 듣기 싫어. 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년도 안 됐는데 엄마가 벌써 이래. 나 고생시킨 걸로 부족해.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이 치명타로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이 씨의 모든 저항 의지를 꺾어 놓았습니다. 가부장적 사회가 그녀 세대의 여성들에게 심어놓은 죄책감이라는 무기가 강력하게 솟구쳐 그녀를 수치심 속에 빠뜨렸습니다. 민호는 시계를 보더니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체면이 심하게 구겨졌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어머니의 앙상한 손목을 꽉 잡고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가 당장 집에 가. 여기서 사람들 웃음거리 되지 말고. 이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들에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감히 고개를 들어 강 씨를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실망감 혹은 더 최악인 늙은 친구의 눈에 어린 동정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거대한 그림자와 잔인한 심판에 완전히 잡아먹힌 채 낡은 코트 속에 몸을 웅크리고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끌려가던 그 순간 이 씨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친구를 잃어서가 아니라 아들의 눈에 자신이 한 번도 인간으로 비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아버지의 유물이자 빚 덩어리였으며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할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강 씨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주변 군중은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수군거림을 남겼습니다. 거봐, 내가 말했잖아. 늙어서 주책이라니까. 자식한테 딱 걸렸네 망신이다. 아들이 불쌍하네. 저런 엄마 둬서. 독한 말들이 강 씨의 귀에 들어왔지만 지금 그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광활한 공허함과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벤치에는 방금 옆에 앉았던 사람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온기는 찬바람 속으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매 먹다만 귤이 회색 보도블록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구두에 채였는지
먼지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명하던 주황색이 이제는 칙칙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강 씨는 허리를 숙여 떨리는 손으로 귤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는 코트 자락으로 과육에 묻은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마치 친구의 눈물을 닦아주듯 부드럽고 안타까운 손길이었습니다. 그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녀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왜 노인의 감정은 죄가 됩니까? 대화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귤 하나 나눠 먹고 싶은 갈망이 왜 더럽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취급받아야 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뜨거운 심장을 가진 인간으로 살 권리, 설렐 권리를 사회와 자식들이 당연하게 박탈하는 것입니까? 강 씨는 손 안에서 으깨진 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기념품이자 오늘의 치욕을 증언하는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먹지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옥신거리는 왼쪽 가슴 바로 옆 코트 주머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윙윙거렸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흩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일어나 헌팅캡을 고쳐 썼습니다. 그는 지하철역을 향해 발을 끌었습니다. 굽은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고독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고통스러운 결심 하나가 섰습니다. 다시는 이 공원에 오지 않으리라. 그는 그 넓고 죽음처럼 조용한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고 더 중요하게는 그 불쌍한 여인을 그녀가 감당하지 말아야 할 폭풍으로부터 지키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희망의 문이 살짝 열렸다가 혈육의 손에 의해 잔인하게 닫혀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외로움에 색깔이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젊은이들에게 외로움은 비 오는 날의 회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외로움은 흰색입니다. 병원의 내벽의 흰색, 하얀 머리카락의 흰색, 그리고 점차 희미해져 가는 기억의 새하얀 색입니다. 하지만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후회입니다. 평생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문 앞에 섰을 때 단 하루도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음을 깨닫는 후회 말입니다. 오늘 탑골 공원의 두 그림자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강 씨와 이 씨가 잿빛 같은 인생의 마지막 나날에 화려한 색을 칠할 용기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 굴욕적이었던 운명의 오후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7일 198시간. 바쁜 젊은이에게는 눈 깜짝할 시간이겠지만 마포구의 넓은 아파트에 있는 강동수 씨에게는 유배 생활과도 같은 100년이었습니다. 강 씨는 더 이상 탑골공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과 했던 무언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깨끗해서 차갑기까지 한 콘크리트 벽 안에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매일 그는 낡은 가죽 소파에 앉아 50인치 평면 TV를 마주했습니다. YTN 뉴스 채널에서는 속보가 계속 흘러나오고 앵커들은 경제 상황, 정치, 스캔들, 주가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댔지만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들은 토란잎에 물 쏟아지듯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 외로움은 아내와 사별 후 7년간 견뎌온 외로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것이 노년의 일부로 받아들인 공허함의 침묵이었다면 지금은 그리움의 고독이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욱신거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는 벤치 저편에 앉아
억지로 참아내던 여자의 마른 기침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따뜻한 캔커피를 조심스럽게 받아들던 풍패 터지고 앙상한 그 두 손이 그리웠습니다. 그녀의 눈빛 세월에 흐려졌지만 아들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서도 오랫동안 받아보지 못한 진심 어린 감사가 서려 있던 그 눈빛이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자레인지에 식은 미역국을 드던 강 씨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쭈글쭈글한 피부와 검버섯은 세월의 잔인한 흔적 같았습니다.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무서운 생각이 문득 뇌리를 스쳤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72세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책 속에 나오는 먼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손님이었습니다. 내일일 수도 다음 주일 수도 아니면 오늘 밤 잠든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강동수, 너 남은 짧은 날들을 어떻게 살 셈이냐? 아들의 소위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집구석에 얌전히 앉아 모범적인 노인네 노릇이나 계속할 거냐? 아니면 숨 쉬고 말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으냐? 그날 오후 아들에게 질질 끌려가던 이 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절망적이고 체념한 그녀의 눈빛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만약 그가 포기한다면, 만약 그가 침묵한다면 그녀는 그 반지하 방의 어둠 속으로 영영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자식의 냉대와 자신의 고독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내적 갈등에 미역국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밥그릇을 옆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미약하지만 끈질긴 불꽃 하나가 가슴 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저항의 불꽃이었습니다. 나이에 대한 저항, 편견에 대한 저항, 그리고 인생의 무심하고 잔인함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서울 하늘은 맑게 개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찼습니다. 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산책할 때 입던 칙칙한 운동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어 현직에 있을 때 입던 양복들을 꺼냈습니다. 그는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가장 좋은 네이비색 정장을 골랐습니다. 쪼그라든 몸에는 약간 컸지만 여전히 격식 있는 폼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흰 셔츠를 빳빳하게 다려 입고 자주색 실크 넥타이를 정성스레 맸습니다. 백발을 곱게 빗어 넘기고 60세 생일에 아내가 선물해 주었던 오래된 나무향 향수를 살짝 뿌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그 속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쓸모없는 은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준비하는 신사였습니다. 그는 탑골공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거기 없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언젠가 이 씨가 무심코 말했던 희미한 주소를 적은 종이를 기사에게 건넸습니다. 광장시장 뒤편 4번 골목. 택시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 입구에 멈췄습니다. 강 씨는 지팡이를 짚고 걷는데 지장은 없었지만 지팡이가 그를 더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음식 냄새와 습기가 진동하는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집을 찾았습니다. 찾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길바닥보다 낮게 꺼져 있고 행인의 발 높이의 작은 창문이 있는 집이었으니까요. 문 앞에는 한 여자가 낮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커다란 배추 바구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겨울 김장을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이 씨였습니다. 겨우 일주일 못 봤을 뿐인데 너무나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볼은 움푹 패였고 눈 밑은 검게 죽어 있었습니다. 낡고
색바랜 추리닝을 입은 그녀는 웅크린 채 초라해 보였습니다. 강 씨가 가볍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 씨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역광을 받으며 서 있는 고급 정장 차림의 남자를 보자 그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무릎 위에 배추 바구니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배추 포기들이 시멘트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강 영감님. 그녀가 두려움에 목이 메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녀는 혹시 감시 카메라가 있거나 누군가 지켜보지 않을까 황급히 주위를 살폈습니다. 여긴 왜 오셨어요, 우리 아들? 민호가 보면 큰일 나요. 돌아가세요. 제발 가세요. 그녀 눈의 공포가 강 씨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너무 가까이 가지 않고 예의 바른 거리를 유지했지만 그녀가 그의 말을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은 가까이 섰습니다. 그는 지팡이 머리에 두 손을 얹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빈 골목에 울리도록 말했습니다. 이순자 여사님, 제 나이 올해 72입니다. 전쟁도 겪고 배고픔도 겪고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일만 하며 살았던 세월도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들의 험담 따위를 두려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씨는 배추 다듬던 손을 멈추고 떨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둔 채 홀린 듯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저는 아드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댁과 부적절한 연애를 하거나 도덕에 어긋나는 짓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진심과 기품이 담긴 눈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커피 한잔 하러 가자고 권하러 왔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숙였고 손등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 늙었어요. 아드님 말이 맞습니다. 우린 늙었습니다. 강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늙었다고 죽은 건 아닙니다. 우리 심장은 뛰고 있고 폐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넓은 집의 침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매일 오후 말동무가 되어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점심은 뭘 드셨는지, 날이 굳으면 다리가 아프진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건 제 권리이자 당신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강 씨는 양복 주머니에서 천천히 연한 파란색 티켓 2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무료 트로트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사님이 좋아하신다는 그 가수 이명웅인가 하는 청년이 나온답니다. 제가 어렵게 초대권 2장을 구했습니다. 그는 배추 바구니 옆 시멘트 계단 위에 티켓 2장을 올려놓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골목. 입구 저기 전봇대 있는 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딱 10분입니다.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시면 이해하고 저 혼자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명예를 걸고 맹세하건대 다시는 여사님 삶을 방해하러 오지 않겠습니다. 말을 마친 강 씨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등을 곧게 펴고 단호하게 골목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왼쪽 가슴 속 그의 늙은 심장이 어느 해 벚나무 아래서 처음 고백하던 20살 청년처럼 쿵쾅거리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0분. 계란 하나 삶을 시간 노래 2곡을 들을 시간 혹은 지하철 한 대를 기다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 씨에게 10분은 한 평생처럼 길었습니다. 그는 골목 입구 전봇대에 등을 기대고
손목시계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골목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 옷자락이 펄럭이며 시려왔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그 집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분. 여전히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뿐이었습니다. 5분. 강 씨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한 실망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가 틀렸나 봅니다. 효도라는 이름의 족쇄, 자식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이 씨의 마음에 너무 깊이 박혀버렸나 봅니다. 그녀는 어머니였고 한국에서 어머니는 항상 자아를 희생하도록 강요받아 왔으니까요. 7분. 그는 혼자 쓸쓸히 콘서트를 보고 다른 노인 커플들 사이에 앉았다가 죽음을 기다리는 침묵의 집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9분. 초침이 잔인하게 움직였습니다. 55초, 56초, 57초. 강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털어내는 긴 한숨이었습니다. 그는 옷깃을 여미고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래 됐어. 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적어도 시도는 해봤잖아. 적어도 한 번은 내 마음에 솔직하게 살아봤잖아. 그는 몸을 돌려 천천히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길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그의 뒷모습은 고독하고 슬펐습니다. 강영감님, 강영감님 등 뒤에서 다급하고 숨찬 외침이 들려와 도심의 소음을 갈랐습니다. 강 씨는 멈춰 섰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작은 형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씨였습니다. 옷은 여전히 그 낡은 추리닝 그대로였습니다. 좋은 옷으로 갈아입을 시간도 립스틱을 바를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목에는 빨간 털목도리가 급하게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와 멈춰 섰고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숨이 차 헐떡였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짚고 숨을 고르며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눈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묘한 결의에 찬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다려요. 그녀가 떨리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요. 저도 같이 가요. 강 씨는 멍하니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 아드님은요, 민호는요. 이 씨는 허리를 펴고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생명력을 상징하는 듯한 빨간 목도리를 고쳐 맸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상관없어요. 걔는 걔 인생이 있고 처자식이 있잖아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평생 그이와 자식들 위해 살았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절 위해 살고 싶어요. 가서 노래 듣고 싶어요. 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그의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가장 환하고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지며 물기가 반짝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그들 세대의 문화와 예의는 공공장소에서의 과한 스킨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왼쪽 팔을 내밀었습니다. 신사가 보내는 정중한 초대의 몸짓이었습니다. 그럼 갑시다. 공연 시간 다 됐습니다. 이해 씨는 수줍지만 홀가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그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가을 황금빛 석양 아래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두 개의 그림자가
보도 위에 길게 드리워지며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들은 살림을 합치지도 혼인 신고를 하지도 산과 바다를 두고 맹세하는 허울 좋은 약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인파 속에서 서로를 발견한 두 늙은 친구, 두 고독한 영혼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들의 혹독한 편견이 어떻든 서로에게 온기를 주고 함께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트로트 음악을 들으며 인생의 마지막 나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황혼의 행복은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저 발맞춰 함께 걸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임을요. 강동수 할아버지와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성대한 결혼식이나 드라마 같은 완벽한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책과 용기 있는 선택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현실이고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늙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육체보다 먼저 마음이 늙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행복할 권리를 거부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식에게 자식의 삶이 있듯 부모에게도 자신의 기쁨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함께 침묵할 수 있는 황혼의 말벗은 때로는 천금보다 전화기 너머의 형식적인 안부보다 소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시골에 계시거나 홀로 외롭게 사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전화를 드리세요. 식사하셨냐고만 묻지 말고 오늘 기분이 어떠신지 물어보세요. 들어주세요. 부모님이 차가운 공원 벤치에서 낯선 이에게 위로와 이해를 구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강 씨나 이 씨의 연배라면 기억해 주세요. 마음을 여는데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친구를 찾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단 하루, 단 한 시간이라도 용기 내어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인생은 짧고 우리 모두는 따뜻함을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요. 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평안하시길 바라며 오늘 밤 꿈속에서는 누구나 잡을 수 있는 따뜻한 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